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마지막 순방지로 베트남을 들려서 거기 이제 투자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경제 협력하는 것을 인언하고 오는 그런 내용을 성과로 나타내면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그 순방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어떤 특수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같은 민족인 우리 이 민족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 서로 공동 번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제 등한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이 나라를 두둔하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옛날에 우리하고는 이제 적성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서 우리 이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군들이 워낙 용맹해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그런 전과를 올려서 이제 그 베트남 그 베트공들을 소탕하는데 굉장한 그런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국인 베트남에서도 한국군의 그 용맹성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이제 빨갱이라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상정 못할 그러한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금 베트남도 이제 공산주의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때는 우리와 이렇게 이제 그 총칼을 겨누어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월맹군이 결국은 이제 그 월남을 통일시키면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그렇게 이제 국가가 아직까지 건재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왜 베트남처럼 그렇게 강대국한테 주눅들지 않고 강대국과 맞서서 싸우고 강대국을 오히려 이렇게 그 침략자로 규정을 해서 끝까지 그렇게 싸워서 쫓아내고 그렇게 할 그런 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왜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베트남이 프랑스를 원래 프랑스 식민지로 올해 이제 프랑스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싸워서 프랑스를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월남전은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 미국과 싸워가지고 미국을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월남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중공이 베트남을 또 침공을 합니다. 20-30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베트남을 쳐들어가는데 그러한 그 중공군까지 격파를 해서 소위 말하는 내로라 하는 그런 강대국들에게 이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을 오히려 통쾌하게 전쟁에서 물리쳐서 쫓아내서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베트남만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그렇게 그 기질이 근성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베트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군사적
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강대국의 대열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강대국이라는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그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6.25 때 미국이 그렇게 와서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맞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맞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주장했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역사입니다. 왜냐? 지금 6.25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슬픈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100년 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그 이 외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항복을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외세에 거기에 이제 그 동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존립 자체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순환을 그렇게 겪어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제 또 옛날 것을 가지고서 어디 그 10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그것을 이제 들춰내면서 그런다는 것은 그런 그 자기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도자가 나서서 그렇게 이제 그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독일 같으면 이제 그 나치가 이 전쟁이 끝나서 나치가 계속 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가정을 하죠. 그리고 또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이 저기 독일이 자기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다 왜곡되고 날조된 그런 지어낸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다면 프랑스와 영국이라든가 이 서구 사회가 과연 그들을 그래 100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 덮고 그 사람들 좀 맞춰주고 그쪽 입장을 이제는 이해하고 역지사지 해가지고 가서 그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그 2차 대전 끝나서 그 폐허가 된 서부 유럽을 그러니까 마샬 플랜 정책이라는 그 정책을 써서 그 폐허가 된 이 유럽 각국을 서유럽이죠. 아주
그 천문학적인 그러한 자본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복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웃이 이제 잘 돼야 된다, 이웃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지지리도 이제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그러한 물품들을 이제 사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재고는 쌓이게 되고 그럼 경기는 침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공황을 이제 경험을 했던 그 미국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렇게 겪으면서 미국은 굉장한 부를 획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라든가 식량을 대량 수출을 해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다 유럽이라는 그 유럽 대륙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유럽이라든가 동유럽, 러시아 할 것 없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대서양 건너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본토가 침입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토라고 해봐야 진주만이라는 동떨어진 그 섬만 그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이제 습격을 받았을 뿐이지 본토는 침략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이렇게 이제 그 서유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엄청난 이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의 GDP의 40%가 미국 GDP였다는 것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이 다 끝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벨기에 그리고 그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아주 그 쑥대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제 복구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이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마샬 플랜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소련이 계속 그 팽창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련이 그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가 이제 그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같은 데로 막 진출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바로 대서양만 건너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련이 그 처리 장막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도 그렇게 이제 장막을 그렇게 쳐놓은 거예요. 방패막을. 그러니까 다 이제 이제 그 소련이 만에 하나 미국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서유럽을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서유럽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방패막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나라들이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태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그렇게 이제 이 침략을 당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반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반도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쉽게 말해서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국가가 소련이라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반공 사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해서 나라를 두 개로 분할시켰다 저거 하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련은 그냥 그 한반도는 그냥 자기네끼리 독립하게끔 놔둬버려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해방돼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본주의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를 더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층이 거의 7, 80%에 육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한 20%에서 25%, 많아야 30% 했다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를 지지한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지주층들, 그리고 그 기득권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가 그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떵떵거리면서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제 어떤 역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한말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뭐 자기네는 합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일본이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일정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물론 양반 제도를 이렇게 타파시켰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양반 제도가 타파된 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지 이제 계속 그 지주들은 떵떵거리면서 계속 이 어떤 그런 농노들을 이렇게 계속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승들은 계속 그 양반 집에서 대대손손 그렇게 이제 종속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구한말 때만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게 이어왔던 전통이고 500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 때부터 그런 양반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들을 누구라고 했느냐면은 원나라에 그렇게 그 침략을 받아서 원나라의 그 내정 간섭을 받을 때에 친원파들로 구성된 권문세족들을 말합니다. 권문세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권문세가들이 이제 이 토지를 이 무신정권에게서부터 이렇게 그 토지를 할량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봉토로 이렇게 받은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신정권에게 굉장히 아부하고 원나라 그 정부에 막 아부한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토지를 경작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농노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천민으로 그렇게 이제 비참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은 지금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이름만 올려놓고서 이제 경작의 몇 프로를 그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토지 주인이 어떨 때는 1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거기에 내 이름도 같이 올려주시오 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내 이름도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토지 주인이니까 나한테도 그거를 이제 세금을 바쳐라 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제 이 권문세가들이 다 멸망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신진 사대부들이 똑같이 그렇게 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문세족의 그런 행태를. 그래서 양반과 삼놈제도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특권층들만 배부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계속 굶주리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경험을, 역사적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해방이 돼서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왕이면 이렇게 그 누구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토지라든가 부가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이렇게 그 나눠져 가지고 공평하게 그 토지를 나눠서 그렇게 경작하게 해서 그게 누구나 다 그런 똑같은 동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 제도를 따라갔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조선 노동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3 사건이라든가 이제 또 그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제 그 제주도라든가 전라도 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전라도 땅은 호남 지역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그 군산을 통해서 이제 그 김제평야라든가 이 호남 평야에서 이렇게 그 거둬들이는 그 곡식들을 엄청나게 지금 그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갔는데 그게 군량미로, 태평양 전쟁 일으키는데 그게 군량미로 이렇게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농경 사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 사회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경작할 땅을 그렇게 차별 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돼서 그것을 자기가 자기 노력해서 그렇게 경작해서 일궈내고 소득으로 그게 이렇게 이제 그 창출되는 것, 그런 제도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방공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내세울 정도로 방공정신이 투철했던 그 박정희 장군까지도 처음에는 남로당의 그 지도자,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 정부군이 진압을 하러 이제 그 여수 순천 그 군대를 이렇게 이제 진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정희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남로당 이제 그 리더니까 처형돼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박정희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나를 만약에 살려주게 되면 내 휘하에 있는 이 당원들, 남도당원 당원들이죠. 약 1,000몇 명 되는, 1,500명 가까이 되는 그 명단을 넘기겠다라고 하니까 정부군이 그거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전향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빨갱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진 이 남로 당원들을 어떻게 색출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명단과 신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주소지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는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이 신상을 이렇게 넘겨줬던 그렇게 이 남로당원들은 전부 다 거기서 사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그 48년까지 이제 미군정이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자, 다스리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면 여기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화 돼버릴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딱 이렇게 그어놨는데, 북쪽은 38선, 이북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소련이 관할하는 거로 하고, 밑에는 미국이 관할하는 거로
이제 하라는 그런 협정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많이 배워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38선이 이제 38선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두 개 체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38선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이제 그 국경은 아니에요.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그런 그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돼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이제 그 남한이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체제 주적이 아니라 이제 같은 이 민족이고 같은 나라 국민들로 인민들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탁 통치를 가는 게 미국한테 이렇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는 그 방공교육을 받으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감행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둘로 나눠졌다라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은 소련이 가만히 있어도 굳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총선을 하고 또 신탁 통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지지층이 지금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70~80%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지금 이 한반도 쪽으로는 그렇게 이 소련은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폴란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정쩡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빨리 거기를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오히려 미국이 이쪽 한반도의 동쪽, 극동쪽에 이렇게 그 시선을 두는 그 사이에 이제 저쪽에 그 동유럽을 가서 이제 그 소련이 접수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한반도를 막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서 신탁 통치하자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냐면은 바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 신탁 통치가 결정이 났는데 그 소련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소련에게 덤탱이를 그냥 다 씌워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국가가, 이 나라가 분단된 이유가 이제 그 소련 때문이고, 북한과 소련 때문이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만 한 나라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49년도부터 계속 찾아갑니다. 총 4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저기 우리 한반도에 보니까, 남쪽에 보니까 우리 인민들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 4.3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보십시오. 지금 수십만이 지금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 남한 인민들이 우리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아주 그냥 바로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쯤 먹힙니다라고 가서 스탈린에게 가서 허가를 받으러 몇 번 가서 조릅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그때마다 노 했어요. 왜?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미국이 참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커지고 거기서 한반도에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 크게 벌이지 마라 해서 가만히 놔둬라요. 그래서 계속 이제 3번씩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CIA에서 미국 정보부 CIA에서 그 김일성이 스탈린 찾아가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왜 찾아가는지 그 목적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치슨이라는 그 이제 그 장군이 오키나와의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태평양 거기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에치슨이 지금 그 에치슨 라인을 그려놓고 에치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에치슨 라인이 어떻게 이제 이 형성이 되느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사이에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를 쫙 가로질러서 이제 그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게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에치슨 라인을 이제 그 라인 안의 것은 우리가 그 방어하고 동맹이고 동맹으로 그렇게 이제 혈맹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국가는 우리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거기를 도와줄 이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에치슨 라인 밖에 동해 안쪽으로죠.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반도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한반도 너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군이 주둔을 했었는데 미군들을 전부 다 휴가를 보냈어요. 휴가를. 예? 한반도에 이렇게 그 미군정에 와 있는 미군들을 다 휴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김일성이 지금 에치슨 라인을 그려놨는데 한반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면서 그 스탈린에게 또 설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마지막으로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 뜻대로 해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비워준 거죠. 문을 활짝 열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비워줘 버린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비워줬으면 그렇게 이제 그 에치슨 라인을 그렇게 설정했고 그렇게 독트린을 발표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뭐 죽든살든 그럼 알아서 해라.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그렇게 저기 그 에치슨 라인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그 함대와 공군을 즉각 한반도로 출격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저기 들어옵니다. 부산으로 상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메가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그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민족들 간의 그런 그 감정 있죠. 분노라든가 증오심, 서로 간의 적개심.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와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북에서는 그래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국가로 전부 다 이렇게 그 토지를 환수하고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 기증해라 하면서 몰수를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공산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컫는 별명으로 부르는 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거예요. 증오심, 분노심을 가지고 다들 월남을 했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압을 했어요. 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야 해가지고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갈수록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그 이 탄압을 받고 내려간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그 지금 방공 이렇게 활동하는데 예, 거기 투입이 돼가지고 이 용공 세력들을 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척결을 해야 될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증오하게끔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오심을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6.25가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쨌습니까? 미군이 참전하고 그리고 또 즉시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그 찬성을 해야 지원병들이 유엔군들이 참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라든가 중국까지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과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당시에 소련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까지 75년도까지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종국인 대만을 말합니다. 대만.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중국 대륙에서 공산군하고 싸우다가 중국 공산군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밀려서 대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공은 이제 그 미국이 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중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 대만으로 정부만 이렇게 이제 망명 정부처럼 옮겼을 뿐이지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그 비중은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중국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 파병하는 것을 찬성했고 그리고 그 러시아가 참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왜 그렇게 이제 그 유엔군이 쳐들어오는 그걸 이제 반대를 나섰지 않았을까? 물론 오다가 그 대사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그런 일로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하고 그런데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명물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권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권하면은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녹을 쏙 들여다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이제 그때 그 시간까지 회의 시간까지 못 갔다. 그래서 기권 처리가 돼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만들어 놓은 어거지로 갖다 놓은 명분일 뿐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군이라든가 이 서방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참전하는 것을 유도를 한 것이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이 더 좋거든요. 더 광활하고 모스크바에서 가깝고 그리고 더 비중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해요. 왜? 그 서유럽이 계속 이렇게 그 미국 편으로 이렇게 이제 든든하게 지금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유럽을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유럽을 이렇게 이제 그 위성 국가로 이렇게 다 침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될 때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그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회담을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어떤 회담을 하냐면은 1cm 협정이라는 회담을 해요. 1cm 협정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그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이제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그 대업에 지금 내가 이렇게 대업을 하려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토가 이 동유럽 국가들을 전부 다 독립시켜주고 그렇게 자유주의로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줘버리면 나토가 동진하는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과 그 고르바초프는 이제 사이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베이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무장관이 이 모스크바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1cm도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동진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몇 번씩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cm 협정 회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까지 전부 다 회원국으로 끌어들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까지 그렇게 이제 나토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저런 사단이 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6.25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군사 독재 체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이승만한테 학살당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또 이제 자기 체제, 유신 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학살시켰죠. 그리고 전두환 말할 것 없죠. 그렇게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생명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추궁하거나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초창기에 그 처음에 그 전쟁 시작할 때 서로 막 회담을 했어요. 그럴 때 조금 잘 되려고 이제 뭔가 이제 회담을 이제 하는 거로 계속하자, 회담하자 이렇게 분위기로 갈 때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미국에서 스탈린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독재자라고 그러고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악마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원색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해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니 그렇게 하면서 내세우면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기를 계속 줘서 이렇게 싸우게끔은 만들면서 부추기면서 전쟁 부추기면서 거기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힘없는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성들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잠자다가 가정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미사일 날라와서 그냥 파괴돼가지고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그래도 세계 경찰 국가를 그렇게 자처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래도 강하게 그런 부분을 좀 규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 정도로 끝나지 정말로 더 이상 그 살생이 무고한 그 인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유엔에서도 좀 나서라. 뭐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 러시아 봐라 갔다가 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신탁 통치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언론이 그렇게 오히려 그 정치인들의 그 정치인들과 결착돼 가지고 정당한 올바른 그렇게 그 보도를 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은 군사력이 세계 뭐 6위니 경제력이 세계에서 6번째 수출 많이 하는 나라, 경제가 10위권 내로 진입한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K-팝이라든가 한류가 막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을 보면은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이 열렸던 카타르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그 카타르라는 나라에 세계적인 언론사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알자지라라는 방송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거기는 이제 그 아주 공정한 보도를 하기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예를 들면 미국의 CNN이라든가 그리고 영국의 BBC라든가 그런 나라들, 일본의 뭐 NHK 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런 그 방송이, 언론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교양악단도 그래요. 교양악단도. 서울시립교양악단이라든가 옛날에 국립교양악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KBS가 인수를 해가지고 KBS 교양악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양악단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알자지라 방송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송이 걸프전을 통해서 그 걸프전에 대해서 그 상황, 그 미국이 막 원래 그 카타르가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UAE 친미 국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터키 이런 데 다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친미 국가들은 삐까뻔쩍하게 다 잘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카타르가 갖고 자랑하는 그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언론사가 바로 알자지라 방송인데, 언제 이 방송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 걸프전 때 미국이 이제 침공한 것,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서방의 그런 그 뉴스만 보고서 서방에 전하는 걸 그대로 이 언론사에서 받아서 BBC에 의하면 뭐 CNN 방송에 의하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그 서방이 보내주는 그러한 그 언론만 받아들여서 그게 마치 진실처럼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자지라 방송은 그게 없어요. 미국에서 압력을 가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생화학 무기가 지금 한창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라크에는 생화학 무기가 가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었다.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명분을 그냥 갖다 만든 것이다.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다라는 그 방송을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뭐 막 그 아파트 단지로 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 것을 대서특필 막 그러게 했던 거 또 나오고 해서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그 장면이 계속 이렇게 재방송에서 이것을 재탕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라크의 그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그 오발도 있고 오발을 빙자한 고의적인 그러한 폭탄 투하도 굉장히 많았다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이라크 그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방송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알자지라 방송이 여과없이 계속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세계로 전달을 시켰습니다.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눈밖에 난 것이죠. 카타르가.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그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그렇게 그 지국
알자지라 방송 지국 거기를 갖다가 미사일로 공격해서 거기 기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이 진실을 보도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웠냐면은 카타르 도하가 이제 수도거든요. 그 도하의 알자지라 방송국 총국 본사를 미사일로 저기 파괴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예? 카타르가 동맹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 서울에 예를 들면 KBS가 그런 공정한 방송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그 공정한 방송을 여과 없이 그것을 이제 유포시켰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수도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그 방송국을 향해서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맹한테 그게 할 짓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막 국제사회에서 규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슬그머니 그 내용, 그 계획은 이제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금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치세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 치세에 있는 그 유다 족속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1절에 21절 첫 번째 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대 그 남유다와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으로 그 분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치세하는 북쪽은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마리아 쪽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우상이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쉽게 말해서 망나니 같은 그런 국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북한 정권하고 같겠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쪽에서 지금 그 르호보암이 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그 북쪽을 정벌하려고 이제 출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그러니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야가 그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여기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전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병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동족상잔, 쉽게 말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지금 저 북쪽의 애들은 그렇게 마치 갈대로 가고 그렇게 타락했다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제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동족끼리 그렇게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렇게 벌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 르호보암 전 그 선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솔로몬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을 많이 거둔을 했어요. 그래서 왕후가 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궁들 말하죠. 그래서 첩이 300명이나 돼요. 도합 1000. 그런데 이 지금 많은 이 여인들 중에서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족속들 중에서 다 이렇게 그 후궁이라든가 아니면 왕후로 이렇게 맞아들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자기가 괜찮으면, 마음에 들면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방인들 여성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치마폭에다가 그 우상을 숨기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각자 그 자기네 그 이방 땅에서 섬기던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극을 보면은 왕비는, 이 정통성을 부여받은 왕비가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은 이제 첩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왕비가 지금 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왜 첩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존립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타락해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쪼개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쉽게 말해서 그 이방 출신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후손들,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남유다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왕에게 지금 이 스마야 선지자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여기 형제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벌한다고 그렇게 진출하지 말고, 진군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 분쟁의 원인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계획하에 어쨌든 지금 저 우상이 범람한 이곳을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고, 이런 그 부패한 쪽은 이거는 그냥 도려내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로 살육하고 서로 그렇게 그 동족 상잔,
동족 간에 그렇게 피 흘리는 그러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마야 선지자의 그 조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지금 르호보암과 이 유대 군대들은 병사를 돌려서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유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셨고, 물론 나중에 계속 또 왕이 타락해가지고 몇 세대를 거치면서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거역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유교 기념 설교를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혼란한 무함말에 적절하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셨고,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그나마 이제 부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체제를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할 때 사회주의 쪽이 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 떵떵거리던 그러한 그 대감이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먼저 머슴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직분도 받고 더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분의 구애 없이 구애를 받지 않고 장로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서 떨떠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감이 자기 그 마당쇠한테 장로님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그 신분이 그렇게 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이 그렇게 이제 그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3.1운동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양반들이 나서진 않았습니다. 지식층과 그리고 또 평민들, 심지어 천민들까지 가세해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그 3.1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2,700명이 총살을 당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냥 대한민국 독립만세만 외쳤는데 총칼 들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총칼 든 그 일본 환병들이나 순사들이 그냥 총으로 사살해서 그렇게 2,700명이라는 숭고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그냥 묻어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대로 그냥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묻어두는 건 좋죠. 그런데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결과만 따지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결과만 안 좋으면 이거는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왜 이렇게 그 결과가 이제 처음에는 괜찮게 이렇게 가다가 결과가 안 좋아졌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꼬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런 슬픔들이, 그 아픔들이 또 그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이제는 그것을 이제 차단하고 그것을 도려내버려야 다시 그게 반복이 되지 안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여기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몸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그러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살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임을, 그런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묵인을 한다? 내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관한다? 그것은 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처럼 더 나쁜 것이에요. 그렇게 묵인하는 것이. 잘못을 묵인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방관하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으쌰으쌰 선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문제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져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 불합리한 그러한 그 제도 때문에,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면밀하게 그렇게 그 주위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없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 화합하고, 또 이제는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